안녕하세요.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의 김성권입니다. 먼저 이 행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협회하고 이제 그 블록체인 포럼 김기영 회장님의 블록체인 포럼이 공동으로 이제 주최를 하고요. 나이파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일정은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고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은 늦은 시간도 해서 발표자들 1인당 한 20분 정도 이내로 조금 발표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로 김기영 블록체인 포럼 회장님께서 개회사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규제 개선 방향과 이슈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 공사 담화함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이사장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변상익 본부장님이 축사를 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진흥법 보완 및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 제정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메타버스, 헬스케어, NFT, 분산 DID 등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존 산업별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법 제도적인 개선안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진단을 하고 국내 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및 입법적 대응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블록체인 규제 정책 어젠다 발굴 및 입법 정책에 대한 제시 기능과 중장기 목표로서 블록체인 산업 규제 방안에 대해서 금일 최고 산관학 관계 전문가의 워크숍 포럼으로 블록체인 산업 규제에 대한 정책 및 의견 대안을 모아서 본 세미나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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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 블록체인 포럼 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의 김영주 사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영주 사장입니다. 오늘 뜻깊은 세미나에 이렇게 여러분 마주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어떻게 어떤 나라가 그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그러한 규제를 빨리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각 나라별로 이러한 어떤 경쟁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토론과 해결이 막 앞으로의 21세기 먹거리를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NFT나 또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의 규제와 현황, 이슈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있고 또 국가는 전체적으로 양당은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4차 산업 관련된 규제를 깊게 토론하고 있는 정치권들이 많지 않아서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 경제, 행정 이런 모든 분야가 함께 이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듭 많은 사람들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그런
창의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 그리고 모핑아이의 김기영 대표를 비롯해서 발표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나이파의 변상희 본부장님 촉사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변상희 본부장입니다. 먼저 늦은 저녁 시간이 됐고 변상희 본부장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님, 블록체인 포럼 김기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기술 요소로서 높은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성존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자 할 때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탈중앙화, 불변성, 투명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이 기존 법령과 충돌하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의견들도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한 좋은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일 논의하게 되는 메타버스 헬스케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반 산업으로 블록체인과 융합하여 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이고 산업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분들의 폭넓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포럼을 비롯하여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식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일부 개회사는 마치고요. 본 세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본 세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제당 20분 정도 내외로 이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메타버스 관련 최근 산업 동향과 규제에 대해서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님하고 김정석 모핑아이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저희 김정석 이사가 참석은 했지만 발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 최근 산업 동향과 함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김영주 이사장님도 오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전 LG CNS에서 26년 5개월 동안 신사업 리더나 임원, 디지털금융 사업총괄과 블록체인 추진단장을 작년 5월까지 역임을 했었고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서 신사업 총괄 임원 전무를 갔다가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를 경험을 하고 올 1월에 모핑아이라는 회사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하는 모핑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로 설립을 해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5월에 중소기업과 엔비디아가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정이 됨으로써 데이터와 연결된 현실의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메타버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초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일반론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 메타버스의 산업 동향,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이 될 관련 법과 규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새롭게 떠오른다라는 용어라기보다는 1996년도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결합적 의미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렇게 요즘 투자자 이제 요청이 많아서 IR을 하다 보면은 그 회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2006년도에 그 실시했던 미국의 미래학협회에서 주관했던 그 로드맵에서 서밋의 정의는 메타버스는 융합이다. 메타버스는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구화된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경험할 때 동시에 혼재되어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미 그 96년도에 바람의 나라나 LG 소프트웨어의 교육과정 수료식도 예전에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융합의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를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점 비대면 중심 사회,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또 비대면은 또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대면 중심 구조의 사회에서 대안적으로 여러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이제 메타버스가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 행정 분야나 기업 경영, 그리고 공연이나 행사, 마케팅 홍보 등등에서 많이 요즘 메타버스가 활용이 되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와 가장 비슷한 게 그럼 게임 회사들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MMORPG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통점은 플레이어가 직접 들어가서 자신을 반영하는 아바타를 직접 조작을 하고 그 아바타를 기반으로 타인과 소통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MMORPG 게임들은 게임사, 지금의 게임들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사가 설계한 그 틀 내에서만 진행하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사냥이나 전투를 하는 어떤 경쟁 지향적인 목적성을 가졌다라는 게 어떤 전통적인 게임 관련 메타버스인 거고 최근에 나오는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내에서 직접 그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개방적 구조 그리고 가상에서 현실을 대체하려는 현실 지향적 목적성을 가졌다라는 게 전통적인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4대 요소라고 흔히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미러월드,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상세계, 지역적인 의미의 가상세계를 다 메타버스의 4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것들이 지금 융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세계라는 거가 어찌 보면 가장 요즘 그 메타버스는 거의 그 가상의 게임 이쪽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와 같은 그 게임부터 마인크래프트나 세컨드 라이프 같은 3차원 환경까지 아우르는 이런 가상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가상 세계가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메타버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을 반영한 미러월드, 우리 카카오 맵이나 이런 것들도 미러월드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 신입사원 한영애 SKT 이프랜드를 통해서 한다거나 제페토를 통해서 공모전 시상식을 한다는 등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어떤 정보적으로 확장된 그러한 가상세계 그래서 현실 지향적인 목적성을 지니는 그러한 미러월드들도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로깅인 것 같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예전에부터도 지금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더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과 정보를 다 캡처를 하고 저장하는 그 기술적 특성을 얘기를 하지만 요즘 예전에는 안경으로 모든 걸 다 로깅을 하다가 지금 라이프 로깅 인스타그램 같은 데나 보면은 일부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로 연계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어서 참고적으로 저희는 개인의 라이프 로깅을 자동화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과 함께 이제 확장 현실, 가장 어찌 보면 뭐 VR이나 AR 또는 MR과 같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나 인터페이스 기기를 통해서 확장 증폭된 현실을 말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XR로 확장 현실 통칭한 그런 XR로 그 이제 메타버스의 한 요소로도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요즘은 점점 융합이 또 되어 가면서 각 산업에서 특성에 맞게 메타버스들이 구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과거는 완전한 가상세계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제시하거나 현실과는 완전히 떨어진, 동떨어진 게임성 그런 것들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 간의 소통하는 커뮤니티 제공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메타버스였다면 최근에는 확장된 가상세계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재현되는 어떤 출력물을 인지하는 그런 방식에서 나아가서 VR이나 AR이나 그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확장된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좀 새로운 진보된 메타버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래에는 결국은 현실을 대체하거나 현실과 혼합한 그러한 가상세계들이 좀 더 많이 나옴으로써 가상의 경험들이 현실과 긴밀히 연결이 되고 현실에 있었던 것들이 대체돼서 가상에도 나타내어서 재현이 된다거나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미래에는 가상과 현실이 혼합이 되는 그러한 메타버스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과거는 아까 MMORPG 형식의 그런 게임을 주류로 해서 메타버스들이 지금 많이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들이 나오면서 로블록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 현실 반영 목소리 게임이 일부 존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계점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려는 그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가상 세계에서의 어떤 경쟁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하는 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재 그 메타버스들을 보면은 제페토나 이프렌드 그리고 게더타운 이런 데서 보면은 현실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메타버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업 경영이나 공연, 교육, 전시회 이런 데를 이제 대면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계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 게임의 연장선에서 2D에서 3D로 현실 반영의 목적성을 추가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피드백들도 있고 그다음 성능도 문제가 있고 사용자 경험에서는 강사나 그 경영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참여자들한테는 그 사용자 경험의 어떤 실제적 측면에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아직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그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활용 측면에서 병목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CP&D라는 생태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컨텐츠, 그러니까 C는 컨텐츠인데 어떤 VR을 활용한 킬러 메타버스 컨텐츠가 사실은 되게 부족하고 있고 플랫폼, 지금 AR이나 VR 컨텐츠를 제작은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인 플랫폼이 부자다거나 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5G가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게 좋지만 여러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상하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네트워크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용 관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한 디바이스가 비용이나 관심 부족 또 체감 수준 등으로 해서 어떤 가구 보급률에서는 32개국 기준으로 1.2%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CP&D의 생태계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XR 기반의 현실과 또는 어떤 데이터 기반이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메타버스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 사회로 갈 때 어떻게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어떤 XR 측면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CPDM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격차 해소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 현재는 지금 MZ세대나 10대 위주로 메타버스의 시장 구조인데 장년층이나 노년층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CP&D 생태계를 좀 조화롭게 성장을 시켜서 이용자들에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어떤 플랫폼의 조화로운 결합과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될 그러한 법제도와의 어떤 정합성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 대체 목적으로 메타버스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모욕을 하거나 성희롱의 문제 또는 어떤 현실 대체성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말 효력이 있을 건지, 가상 공간 내에서 어떤 상거래할 때 과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 방식의 어떤 차별점 이점을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더 부각된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 대면 사회로 회귀했을 때 메타버스가 어떻게 안 나오잖아. 어디서 소리가 났을까요? 메타버스가 좀 더 차별적 가치를 제시할 그런 필요들로 있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영역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그 법과 규제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국내외 동향을 조금 저희는 살펴봤고, 뭐 토론은 뒤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블록스가 한국 공식 이제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공식화하였죠. 근데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가 지금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서는 게임 안에서 로벅스라는 어떤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로 물건도 만들고 사고 팔고 이걸 다시 달러나 현금으로 환금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게임법상 국내 게임 규제 기관인 게임위에서 지금 로블록스는 화폐 환금성에 대한 이슈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블록스는 게임에 죄송합니다. 게임에 해당하는가? 지금 네이버 제페토는 엔터테인먼트로 분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의 등급 분류 심사를 받지 않는데, 이 로블록스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행성을 우려해서 불법으로 규제하라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좀 풀어줄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고 좀 지켜볼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규제를 보면은 지금 메타버스 자체는 뭐 뒤에서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입법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주요 정책은 뭐 오늘 이제 나이파에서도 지금 주간에서 해주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정책 지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뭐 가기정통부, 뭐 문체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많은 이제 지원을 해서 키우려고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 결성이나 또 메타버스 허브를 통해서 전문 기업이나 개발자 육성, 그리고 이제 펀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되게 좋은데, 이제 규제 관점에서는 이걸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법률로 봐서 어떤 규제를 할 건지, 게임과 메타버스의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아직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메타버스가 가상환경인데 그 얼마 전에 그 게임에서 리니지 게임에서도 NC소프트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 중앙화된 게임이나 메타버스 환경이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돈을 주고 개인이 사더라도 사실 그게 뭐 5천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을 내려오고 다시 5천만 원 롤백이 됐을 때 그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항의만 하지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실체를 증명하고 이게 내 거라는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NFT가 결합이 되어야 되고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NFT가 결합이 됐을 때 또 불법 게임물로 보고 뭐 등급 심의를 거부하려는 규제가 좀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어떤
지금 소송이 그 게임물관리위원회랑 스카이피플이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NFT한 규제도 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산업의 육성과 함께 이런 규제도 같이 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메타버스도 좀 살펴봤는데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 메타버스 자체는 입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도 메타버스 자체보다는 해외는 XR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와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에 대한 육성에 되게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부문의 ICT R&D 프로그램으로 어떤 XR 기술 개발을 국방부와 또 국토안보부에서도 XR 기술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가상 훈련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도 하고 있고 영국은 4대 디사익싱 기술 XR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다양한 인력에 대한 어떤 육성이나 산업 지방 정부별로 어떤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을 이제 중국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상을 보면은 미국은 국내하고 다르게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그 재화에 대해서 황금성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 사업화에 문제가 거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풀지 않으면 또 결국은 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업화에 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이제 그 황금성 이슈 규제 완화하는 걸 좀 저희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아직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 NFT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데 NFT가 사실 디지털 아트가 될 수 있고 재화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가상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 금융위와 함께 미국 이런 쪽에서도 좀 풀어주는 약간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는 가상에서 현실로 오면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메타버스로 이제 이루어지고 크리에이터나 콜렉터나 여기 참여하는 사용자들도 메타버스라는 제2의 어떤 경제 생태계에서 뭔가 돈도 벌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재미와 문화와 돈을 다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저희도 이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게임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그 CP&D 생태계 구축을 같이 만들고 여기에서 차별적 이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와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가는데 우리 오늘 포럼을 중심으로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핑아이에 대한 소개는 일부러 넣지는 않았고요. 현실과 연계된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이런 규제를 같이 풀어가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모핑 아이 김기영 대표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핫한 테마 중에 하나 메타버스가 이제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왔고 또 이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가장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NFT 이슈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라이트의 조은희 변호사님하고 김동환 변호사님이 전체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분산 아이디 규제 개선 이슈로 해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김동환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예, 오늘은 발표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제가 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앞서서 먼저 이제 김경 대표님이랑 서인희 변호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세미나에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이슈랑 헬스케어라는 이슈랑 메타버스는 이제 블록체인에 국한된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가상현실, 확장현실 관련된 내용을 좀 섞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저는 이제 처음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각각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신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오늘 지금 발표 2개 해주신 거에 숟가락을 조금 얹는 느낌으로 가볍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했고요. 먼저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행위, 그 의료법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규제가 나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상황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려면은 이 주무부처를 하나가 아닌 2개를 모두 이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게 더 먼저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를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먼저 하나씩 짚어보면은 DTX라고 하죠.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굳이 분류를 하면은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손희변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해당을 하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 판단 기준을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놔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러한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은 DTX로 본다라는 식의 어떤 다이어그램 정도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작년에 시행된 혁신의료기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관련해서 이제 좀 이런 새로운 의료기기를 지원하고자 만든 법이 있는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출시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임상시험도 진행해야 되는 등 하나의 의료기기를 출시를 하려면은 되게 많은 기관과 노력이 필요하고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혁신 의료기기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출시를 하는데 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미 일단 이렇게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DTX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군 중에 첨단 기술군에 해당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네, 실제로 혁신 의료기기 분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인공 AI나 빅데이터 기술, 웨어러블 기술, 스마트 환자 케어 기술 좀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 분류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효성 평가 관련해서도 이런 AI나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늦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 정비를 해가려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 상황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슨 특례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뭐 심사 과정에서 단계별 심사에서도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있고 우선 심사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자료 제출 먼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증을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신청할 때 인증 기업에 해당하면은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나 적합성 확인 보고서 정도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 형태에서 바로 의료기기 허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단축이 좀 상당히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재심사를 하는데 허가 품목을 허가하면은 4년에서 7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해놓고 기간이 도과되면은 다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혁신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조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이제 시판을 조사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주지만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치료제는 이 의료기기에 관련된 법령만 해석돼서 되는 건 아니고 요양급여, 급여냐 비급여냐 선정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의료행위도 마찬가지로 의료 수가 선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결국은 급여 항목 관련된 이슈 헬스케어 부분은 급여나 보험 사실 핀테크 쪽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 여부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이제 허가 심사 관련된 이제 신청을 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단계별로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긴 상황이고, 그리고 허가 심사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실상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서 출시된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서 요양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를 했고 디지털 DTX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라는 문의가 많아서 아직 DTX에 관련된 요양급여 평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봄에 간담했을 때에는 실제로 기존의 AI 기반 혁신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부분과 큰 차이 없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어떤 제도에 대한 가이드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TX 관련해서는 일단은 허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DTX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 정보, 생체 정보, 즉 개인 정보에 관련된 이슈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체 정보 관련해서는 뭐 동의를 별도로 받는 등 개인 정보와는 조금 이제 구분되는 형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 기반 데이터라거나 이제 민감 정보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 차트 관련된 EMR 데이터 이거 부분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는 아니고 선생님 말씀처럼 EMR 데이터, EMR 제공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업체마다 데이터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의료기관들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는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병원에 맞춰서 셋업을 해놓고 확장을 하려고 보면은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그 데이터셋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더디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규제 관점에서 표준화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야 될지는 사실은 제가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라이프 로그는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이라는 어떤 하나의 중요 포인트랑 연결은 되겠죠. 실제 메타버스 세계가 원활히 구현이 되려면 이런 생체 데이터를 책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말고도 이제 다른 특별법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드리면은 생명윤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랑 익명처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명윤리법에는 익명화라고 해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뭐 익명 정보나 이제 이 가명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유권 해석을 하시기를 어쨌든 이 가명 처리가 생명윤리법상 익명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실제로 의료 데이터 가명 처리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에는 IRB, 그러니까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면제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가명 처리에서 라는 좀 유권 해석은 되나서 어느 정도 의료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실제로 연구도 많이 진행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까지 좀 이슈들은 발전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려고 하면은 많은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 데이터셋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들의 어떤 특징을 캐치해서 어떤 가상의 환자의 환부 데이터나 엑스레이나 CT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으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조금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정보 활용은 계속 이제 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법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제한이 있냐면은 이제 원격 의료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3자 제공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만 있으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이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의료법상으로는 의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만 이제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친인척이거나 보면은 이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경우엔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령을 들어가 보시면 신분증도 제출해야 되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되고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동의에 수반되는 질서류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조금 더 번거로운 부분은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 마이헬스데이터, 사실 마이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법에서 그 단어를 가져가서 마이헬스데이터라고 말을 하면은 그 의료 정보를 취합하려고 할 때 그 회사들이 의료기관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건네주는 형식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는 사실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본인을 제외한 자에게 의료 정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상충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서변님께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코로나 지금 감염병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법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위기경보 관련 기간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된 상황이죠.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전화나 화상 이 두 가지로만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중요한 의료 수가 관련해서도 올해 3월에 정리가 돼서 수가도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의료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격 의료를 정말 반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풀리고 나서도 1차 병원 이런 데서 원격 진료하려고 할 때 검찰에 고발도 하고 다양한 이제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원격 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예전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요 시점 이전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해서 임시허가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또 하나 업체가 지정은 됐는데, 퍼즐 AI라고, 퍼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진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이 처방이 붙죠. 처방을 하고 약을 수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그냥 도식도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전자처방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있고, 전자처방전의 형태로 예전에 이제 공인 전자서명이 필요했는데,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려면 의사의 공인 전자서명이 필요해서 그 좀 이슈가 있었는데,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처방전을 좀 내리는 좀 더 수월해진 상황이고요. 무튼 전자처방전을 이제 환자 본인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환자는 그거를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약국에게 전달을 하고요. 약국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제를 한 처방전은 2년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은 다 원본은 수령은 하고 있는데, 전자 형태로만 보관하는 건 아니고, 받으면 조제를 해서 주는데,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그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부여할 때는 환자 본인에게만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제조 요청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내밀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약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가 좀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그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약을 이제 퀵이나 택배로 배송까지 해주죠. 본인이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지 않고 전자처방전의 형태로 그냥 쏴도 그거를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약간의 회색지대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어쨌든 한시적 허용 때문에 많은 원격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추가 아이디어들이 되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많은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끝나도 여기에 대한 니즈는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좀 넘어갈게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디바이스랑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는 이제 뭐 VR 장비를 낀다거나 가상현실과 접속이 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적인 부분을 말하고, 콘텐츠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은 메타버스 플랫폼 그 자체를 말하고, 인프라는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을 해서, 저는 인프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경 대표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브리프하게 해주셔서 그냥 좀 짚어보면, 일단 콘텐츠적인 부분은 연령 제한이 있죠.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가 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블록스든 어디든 연령별 콘텐츠 등급을 도입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게 구현이 되려면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셧다운제 폐지를 이제 하기로 여급에서 결정은 냈는데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죠. 이건 이제 게임적인 이슈, 게임물 이슈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인정이 되고 나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걸리기 때문에 쉬는 시간대 이용이 불가하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의 문제,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부분이랑, 개인정보보호법상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 시 이제 또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존재하는 이슈들이지만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실시간으로 그리고 방대하게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 혹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심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권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토큰 발행이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가 핫해진 이유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경제 체계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확장 세계가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이제 혼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확장 세계로 나아가는 큰 동력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물 관련된 규제 때문에 관련된 뭐 이제 해외가 아니라 현실 반출이 불가한 상황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카이피플에서 NFT 기반, 클레이튼 플레이 기반 서비스를 발행한 사례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유나의 옷장이었나요? 유미의 옷장이었나요? 그 꾀관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연계된 서비스 관련된 등급 보류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그러다가 스카이피플에 와서 좀 문제가 심화됐고, 스카이피플 관련해서 등급 분류를 안 해주다가 이제 보류 처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또 이겨서 이게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건 또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꾀관위에서 그 금융위로 약간 토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 지금 NFT가 특근법상 가상자산 인지를 확인해달라라는 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이게 아마 10월 말에 다음 기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금융위가 유권 해석을 해줄지 말지가 되게 좀 하나의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페데프에서도 뭔가 확실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에서 NFT 자체를 뭔가 가상자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상자산이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버리면은 NFT 관련된 산업들이 또 위축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이 부분도 사실 빠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상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일수록 실시간 수집이 발생하고 또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극단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클래식한 신용 데이터가 아니라 SNS상의 정보들만을 이용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모델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버스상의 데이터는 결국은 이 플랫폼 사업자가 다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할 텐데,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정을 논의 중인 문필법에 대한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 이 제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 권리 침해 대응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성추행할 경우에는 그걸 성추행으로 볼 것인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리를 아바타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타가 이제 뭔가 현실 세계와 점점 매칭이 될수록 이런 법리도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대한 의미도 있고, 극단적으로 아바타로 양방향 경제가 가능하면은 내가 아바타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업무 방해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지가 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형평권이나 이제 부정경쟁 행위 이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저작권의 페어 유즈 같은 관련이 훨씬 이제 많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뭐 GTA라는 게임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실제 어떤 스트릿바를 그대로 구현했다.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이 부분은 페어 유즈 인정이 돼서 이제 문제가 넘어갔었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될까에 대한 이제 이슈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적인 규제를 살펴보면은 디바이스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실제로 디바이스가 어디 쓰이냐고 하면은 뭔가 지금 어떤 교육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교육도 그냥 이제 그냥 단순한 근로자의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고 법상 어떤 자격이나 어떤 훈련을 통과했다는 걸 자격 증명을 하기 위한 또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계 를 다루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상 어떤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VR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샌드박스에서 건설기계 훈련 관련된 부분이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가지고 왔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DID로 넘어가면은 DID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DID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탈중앙화된 자기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개인정보의 자기 주권화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개인정보를 온전히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본인 컨트롤 하에 꺼내 쓰는 게 이제 DID의 최종 목적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목적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DID를 구현하기도 좋긴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 어떻게 해소할지가 지금 가장 이슈인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사실 이 분산 ID 관련해서 되게 샌드박스로 지정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살펴보면은 사실은 파기 의무 관련된 오프체인 방식이라거나 DID 자체에 대한 어떤 실증 샌드박스 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고요. 오프체인 방식이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아까 서변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그런 헬스케어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사례를 떠올려보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2016년부터인가 이제 진행했던 그 EU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마이헬스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병원이랑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블록체인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컨셉은 애초에 오프체인상의 모든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사이드체인 혹은 인터체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공개된 블록체인상에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서버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프라이빗 체인상에 그 정보들을 기록하는 형태로 연계가 가능한 기술들이 구현이 되고 있어서 사실 오프체인 스토리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법 제도가 따라갈지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DID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표준은 지금 개발 중이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개의 컨소시엄에서 각자 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도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건 이제 금결원에서 은행들 모아놓고 하는 금융분산 ID 플랫폼인데 뱅크사인이라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은행들이 각 노드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추가될 때마다 제3자 동의를 하나하나 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사실은 GDPR을 예로 들면 이제 GDPR은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아가서 조인트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되게 노드에 대한 컨셉을 하나하나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때 규제가 불편한 상황이기는 해서 어떻게 해소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진행하는 DID 사업인데 주주증명 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리 SKT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본인 확인이랑 주주 확인하고 투표해서 투표 기록은 별도의 다른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 이런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 서명 관련된 이슈인데 어쨌든 DID를 한다는 거는 마지막에 서명값을 입력한다는 거고 그 서명이 어쨌든 전자사업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지금 인정사업자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인정사업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별법에서 어떤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상법 시행령도 원래는 이제 공인전자 서명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현재 서명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에게 방법으로 해야지만 주주로서의 서명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전자 서명이랑 이제 전자 문서법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확장이 되는 이슈고요. 어쨌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DID 표준 확립과 네트워크 간의 효과음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이야 테스트 목적으로 하나하나 블록체인 따로따로 쓰는데 나중에 실생활 쓸 때는 그게 과연 효율적이고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백신들 다들 맡고 계시고 이 쿠브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계시죠. 지금은 쿠브를 다운받지 않아도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쿠브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쿠브를 다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록체인 랩스라는 기업이 질병관리청이랑 협업해서 DID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DID들도 보시면은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들이 기록되는지가 다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컨셉은 그 감염병 예방법상 질병예방접종관리 시스템인가? 이제 그 질본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다 쓰면서 어떻게 내가 질병 관련된 확인을 백신 접종에다 확인을 그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전자상법이 개정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첫 개정 사례로 알고 있고요. 개정된 지 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블록체인 방식의 어떤 시스템 구현 같은 경우에도 전자서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기술 중립성을 표방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 마찬가지로 이게 좀 플랫폼이 더 성장을 하려면은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 센터라거나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현이 돼야지 뭔가 더 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분산하는 DID까지 특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거는 전자주식청을 관련한 우리 이번 그 규제 개선 자문반에서도 발굴된 어떤 규제 개선 사항이 됐는데 전체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으로 차인권 법률사무소의 권호원 변호사님께서 NFT와 저작권법 관련 이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요.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짚어가는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좀 싼 플랫폼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 NFT를 만드는 거를 제작한다고 하진 않고 이제 민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민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거를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왜 NFT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느냐고 했을 때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특징이 사실 종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에 좀 가깝다는 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불가능한 어떤 유니크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건데 또 거꾸로 말하자면은 다른 토큰들은 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수량 동종 동질의 어떤 수량으로 줘도 서로 교환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과연 이게 그러면은 종류물이냐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물건이냐는 논의가 좀 있어요. 근데 물건이 아니다 맞다. 에 대해서는 저는 좀 굉장히 도그마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민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그 관리 가능한 유체 동력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뭐 민법에서 물건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민법상의 어떤 제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시대에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민법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보자면 NFT는 굳이 따지자면 좀 종류물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종류물이 아닌 거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대체 불가능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블록체인과는 무슨 관계냐고 한다면 NFT의 소유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NFT 자체는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타데이터의 어떤 고유의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메타데이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가상자산과의 차이를 보자면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죠. 기존 가상자산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종류물과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간의 교환을 뭐 물물 교환이냐 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물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니까 저는 유사하다고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A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B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은 원래 비트코인은 뭐 서로 갖고 있어도 뭐 같은 수량만 있을 뿐이죠. 종류는 같은 비트코인이고 수량만 다르다. 그래서 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NFT의 경우에는 A가 보유한 NFT와 B가 보유한 NFT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NFT는 이제 원본을 표상하기 위해서 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 활용 분야를 보자면은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표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NFT 자체가 어떤 디지털 자산, 이게 그림이 NFT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그림의 어떤 그 정보,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대체 불가능한 어떤 표식을 만든 거죠. 영수증 같은 걸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림과 같은 어떤 파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물 자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예술 작품들을 NFT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바로 무슨 뭐 스캔해가지고 그림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어떤 그 파일의 정보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트레이딩 카드 등등등 모두 이제 실물 자산이 되면은 NFT로 표상 가능하다. 이 민팅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뭐 유명했던 사례가 NBA 트레이딩 카드잖아요. 트레이딩 카드들을 하나하나씩 정보들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내가 이 정보를 들고 있으면은 이 트레이딩 카드는 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 하나로 뭐 이런 이런 트윗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 Just setting my Twitter 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트윗이죠. 그래서 트위터 설립자인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이 3월에 29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위터 자체가 팔린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트윗의 어떤 소유주인 잭 도시가 이거 내가 만든 거고 이거 내가 NFT로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은 그 NFT 자체는 이 해당하는 문장을 상징하는 그런 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들고 있으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내가 민팅한 그 정보가 맞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NFT의 문제점이 뭐 이게 쉽게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종류물인 거 아니냐? 아니 어떤 하나의 유니크한 자산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게 쉽게 복제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NFT로 그림이 팔렸다고 합시다. 뭐 300만 달러에 팔렸는데 그 NFT의 스크린샷을 찍는다면은 쉽게 복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NFT는 그 자체라기보다도 NFT가 표상하는 NFT는 이 어떤 자산 그 자체가 아닙니다. NFT가 표상하는 어떤 다른 자산, 실제 자산의 소유권과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건 나는 뭐 그 원본에 대한 영수증을 들고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입증을 하기 위한 입증 방법에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했다 하더라도 그 영수증 자체, 그 NFT 자체는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수증 홀딩하고 있는 것 자체로 그 실물 자산의 소유주구나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NFT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해당 자산의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이 되겠다라는 어떤 합의인 것이죠. 근데 NFT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달리 그 실물 자산, 다른 실물 자산을 표상하는 거에 중요점이 있기 때문에 그 민팅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실물 자산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물 자산이 저작권으로 따로 보호가 되는 자산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NFT를 이렇게 민팅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작권을 보호되는 그 원본 자산은 이제 침해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제가 좀 기초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저작권이란 그 뭐 시소설 등등과 같이 어떤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 외에도 예시가 돼 있는 게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등등등이 이제 법에 써 있는데 법에 써 있다 하더라도 이건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저작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저작하는 걸 창작을 했을 때. 그리고 저작권은 어떤 등록이나 어떤 납본 등등의 어떤 절차 형식의 이행이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들면 그 즉시 생깁니다. 저작권자는 누구냐? 저작권자는 저작자, 만든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은 저작자와 저작권자 분리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만든 어떤 예술 작품의 소유자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저작 인격권, 예를 들어서 성명 표시권 같은 것들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고요. 통상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자에 해당을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는 재산과 관계없는 어떤 고유의 추상적인 권리들, 예를 들어서 성명 표시권, 이 저작물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 유지권, 복제하지 마 이런 거. 근데 저작 재산권은 이 저작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제할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는 거, 공연할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거나, 공중에 뿌릴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저작권의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저작 재산권의 이전, 그 자체를 양도하거나 팔 때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죠. 저작 재산권 이전되면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보통 이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는데 상속으로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담보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센스죠.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타인이 그 이용을 할 때마다 로열티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라는 거는 원래는 만들자마자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먼저 만들었냐 이런 것들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에 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 배타적 발행권 등등이 인정이 되고 침해했을 경우에는 침해 행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작권 인증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이 바로 저작권위원회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주저리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제도적으로 저작권의 인증에 대해서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인증을 하고 있다는 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 특징이 바로 이 어떤 자산에 대한 표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NFT는 그 자산 그 자체이기보다도 이거 대체 누구 거야? 이 트위터는 첫 번째 트윗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비록 첫 번째 트윗을 트위터 창립자가 만들긴 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저작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걸 만약에 여기 된 저작권 내가 양도하겠어라고 한다면은 그 양도를 할 수 있죠. 저작권이 양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 양도가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라는 게 저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트윗에 대한 영수증이 NFT라고 한다면은 그 NFT를 이동하고 양도하고 판매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산 취득 또는 양수에 대한 영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실물 자산이 없는 자산이다, 가짜다, 혹은 부정한 자산이다, 불법으로 카피된 침해된 자산이다 한다면은 비록 불법으로 침해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영수증을 만들 수는 있어요. NFT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실물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 NFT, 뭐 NFT 자체는 진짜죠. 하지만 그 표상하는 게 거짓인 것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가 그러냐? 뭐 허락 없는 민팅, 저작권자 허락 없이 그냥 민팅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모나리자 민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권호훈 변호사가 만든 모나리자 민팅한 NFT 1호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뭐냐는 거죠. 뭐 이제 모나리자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침해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을 제가 민팅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반고 후에 발견되지 않은 그림을 제가 NFT화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없는 거를 제가 만든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존에 있는 제도들이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까 봤을 때 NFT는 특히 저작권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 인증 및 이용 허락 인증을 위한 어떤 증명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NFT화를 함으로써 저작권 인증을 보다 뭐 신뢰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뭐 이더리움이 됐건 클레이튼이 됐건 뭐 이게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해당하는 그 저작권의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가역적으로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해킹 불가능성, 비가역성, 투명성 이런 장점들을 좀 모두 포섭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호훈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NFT하고 저작권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자, 뭐 정확하게 시간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은 좌장으로 이제 김기영 블록체인 포럼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는데, 이 종합 토론 끝나고 이제 혹시 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기존에 또 질문 있으시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김기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 발제자 아주 그 방대한 내용을 20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그 엑기스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 기획을 제가 할 때 이게 4개 주제가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 세션으로 하루 종일 그 해도 그 부족한 것인데 대학에서 치면은 이제 한 학기 용의 그 내용을 1시간에 걸쳐서 그 엑기스로 발표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단순히 그 일반 발표뿐만 아니고 제가 그 2-3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인터넷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한테 반드시 그 끝나고 난 뒤에 토론 시간을 발표와 토론 시간을 항상 가서야 그 집중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는 항상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토론 시간을 가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그 토론을 해주실 분이 두 분인데, 먼저 이 첫 번째로 많이 구태현 변호사님이십니다. 구태현 변호사님은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정보통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규제 혁파의 아주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력을 보니까 98년도에 그 검사로 일관해가지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첨단 사이버 검사로 10년간 하시다가 사실은 이게 규제를 집행하는 쪽에 계시다가 2012년도에 그 테크노를 창업을 하시다가 이제 2019년도에 법무부인 린과 같이 합병을 하면서 TMT 팀장을 맡고 아주 규제 개혁의 아주 선봉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조정희 변호사님은 10여 년 동안 세종법무법인에 계시다가
요번에 5월 달에 새로 이 디코드라고 하는 법무법인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조정희 변호사님은 세종에서 오랫동안 가상자산, 그 다음에 특검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자문을 많이 하셨고,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여기 플로우에 여기 많이 중요한 분이 많이 나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30분 정도 계시는데, 권우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님이 우리나라 현재 IT의 설계를 하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임명수 서울시 블록체인 지원센터장님, 그 다음에 유재훈 전 예탁원 원장님을 하셨고, 중국 AIIB에서 부국장까지 하셨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주 농협자산운용사 대표님, 그 다음에 서울경제신문의 홍원순 논설위원님, 많이 중요한 분들이 많이 끝까지 참석하고 계신데, 두 분 토론 이후에 또 토론 시간을 더 갖도록 할 테니까 질문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태원 변호사님께서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구태원 변호사님은 현재 규제 개선의 PM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 주제들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이쪽 새로운 신산업의 여러 이슈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좌장이신 김기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규제를 말단에서 집행해봤던 일개 공무원 생활도 해보았고요. 지금은 반대로 첨단 기술 기업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간단한 경험인데, 소리바다 케이스를 저희 수사부서에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소리바다를 기소했는데 음악 산업이 디지털 변환하는 것을 전혀 막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소비하잖아요. 음악에 소비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규제가 산업을 5, 6년 동안 굉장히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에서 굉장히 역사에 역행하는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 규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었고, 마침 오늘도 그런 주제들, 즉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우리가 규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 결국 이 변환을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생각들을 다 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그리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10분을 다 토론하는데 쓰기보다는 세 분에게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제 궁금증과 입장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일단 김기영 대표님께는 그림을 크게 그리면 어떤 세속의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좀 더 규모가 큰 그런 SNS이다 보니까 그 안에 개인적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물위원회가 이것을 게임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뭐 로블록스든 제페토든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참여한 사람들과 게임적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게임물 등급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게임물의 사전심의 제도인데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출시 안 하면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악에 대한 사전심의,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모두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이라고 해서 모두 폐지가 됐는데요.
이 개인물은 표현의 자유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등급 분류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의 개선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이 이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로서 정말 명백하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물 등급제도 안에서 뭘 해결하려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치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결국 음악을 디지털로 소비하게 된 이 역사적 변환의 추억처럼 메타버스를 게임물 등급 제도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세세한 작은 규제 요소도 그렇지만 바로 게임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 근본적인 충돌을 빚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본다든지 또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는 시도를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시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저희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정책에 좀 참고하고 싶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다 입법으로 선언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게임물 등급 제도는 바로 그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김동완 변호사님 발표 내용은 워낙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진흥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블록체인이 바로 장부 기술이기 때문에 장부는 바로 계약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아시다시피 이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도 다른 나라에 별로 유례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계약을 민법에서 무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자문서 기본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블록체인이 민법과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 진흥기관도 와 계신데 이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기본법이 함께 나눠져 있는 것도 또 이상합니다. 문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만이 아니라 앞으로 비대면, 초개인화, 초연결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전자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인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도 비대면으로 멀리 계시는 분들이 동시에 모여 있지만 서로 생생하게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김동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NFT에 대해서는 권호훈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지금 협회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실물 자산을 NFT화하는 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NFT는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고 그것을 거래한 것에 대한 증표로서 발행이 된다고 볼 때 사실 이 NFT가 표창하는 권리는 사용권, 즉 라이센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어떤 정보는 사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상징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뭐 복제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복제돼서 이용하는 복제권, 바로 복제권의 사용 허락을 받으면 그건 정당한 복제이고 사용 허락이 없는 복제는 불법 복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허락을 받은 복제를 표창하는 것으로 지금 디지털 아트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NFT의 아까 말씀하신 증명으로서의 NFT는 기본으로 포함하면서 이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연결된 디지털 아트에 대해서 정당한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태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게임물 문제, 그 다음에 전자서명법 문제, NFT의 문제. 전자서명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나중에 유재원 예탁원 원장님이 전 원장님 계셨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음 토론 끝나고 난 뒤에 혹시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희 변호사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발표를 잘 들었고요.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좋은 질문을 되게 여러 개를 해주셔서 저까지 질문을 했다가는 너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보신 발표 내용들 중에서 하느냐라는 논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개인물관리위원회 지금 이제 곧 10월 말에 있을 공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구태현 변호사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약간 보론으로 지금 FATF에서 어떤 식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변호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토론문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좀 간단하게 적어본 건데요. FATF의 recommendation 내용을 보면은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한 해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2019년도에 나왔다가 2021년 3월에 이제 드래프트로 개정이 된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VA와 바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원래 설명들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설명이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VA와 바스의 정의는 특정한 금융행위 및 기능, 그리고 가상자산에서 가상자산에서 법화로 대체될 수 있는 자산의 개념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체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걸 assets that are fungible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 3월에 설명이 수정이 되면서 assets that are fungible, assets that are convertible or interchangeable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화에서 가상자산으로 또는 가상자에서 가상자에서 법화로 전환 또는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자산의 개념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 fungiable이라는 표현을 왜 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좀 설명을 하면서 뉴스레터도 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FATF의 입장이 사실 이걸 가상자산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NFT 같은 그런 새로운 가상자산의 개념을 갖다가 가상자산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FATF의 의견이 나온 건 아니고 FATF의 의견에 대한 이제 변호사들의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의 엔티 머니 런더링 액트, 자금 세탁 방지법 2020년 자금 세탁 방지법 같은 경우에도 머니 트랜스미팅 비즈니스하고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정의 자체를 통화를 대체하는 가치의 교환 또는 전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핀센 자체도 미국의 핀센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NFT의 경우에는 통화를 대체하는 가치를 가진다라고 해서 여기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모든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금 세탁 방지 규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NFT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제, 특근법상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FATF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좀 계속 지켜보면서
NFT가 진짜 가상자산으로 취급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해석을 함께 하면서 FATF 입장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약간 보론으로 말씀드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변호사님께서는 코멘트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플로우에서 질문을 내지는 그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그 질문이나 코멘트 발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방대한 자료입니다만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님 지금 끝까지 계시는데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을 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김기영 대표님하고 좀 많이 가깝습니다. 저는 법학 전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김기영 대표님께 한 말씀 좀 궁금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직접 개발도 하고 비즈니스도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런 메타버스라는 아까 NFT 얘기도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혁신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선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나 그런 산업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그런 산업이 존재하게 되고 그 대체되는 과정에서 비용은 더 적게 서비스의 퀄리티는 훨씬 더 높이 하는 이런 조건이 될 때 이런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 메타버스가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적어도 이른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킬러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입장에선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산업에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 개발하는 쪽에만은 역점을 두어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5년 전에 19대 국회에서 근무해봤습니다만은 19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19,000건인데 그 중에서 10% 정도, 15% 정도가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데 그 중에 90%가 규제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이 이 규제를 어떻게 푸느냐,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기술 개발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플로우에서 여기 유재훈 예탁 원장님, 전 그전에 예탁 원장님 하셨는데 혹시 금융 관련해가지고 또 중국의 AIIB의 그 국장도 하셨으니까 그 경험에 비춰서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세 분에 대해서 구태현 변호사님하고 조정희 변호사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김기영 대표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핑아의 김경 대표입니다. 네, 구태현 변호사님도 질문 주셨고 지금 권을 원장님도 질문을 주셔서 네, 일단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메타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에 의한 법률로 자꾸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소송도 많이 나고 있는 거가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아까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 같은 경우가 게임에서 어떤 재화를 만들고 황금성을 가지는 거에 이슈가 없게끔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놓고 해서 관련 사업이 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오자마자 이제 게임이냐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게임 산업
에 대한 어떤 진흥법을 좀 규제를 좀 풀어서 메타버스의 다양한 우리 고노일 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실은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요즘 MZ 세대들은 정말 재미도 있어야 되고 편해야 되고 또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게임인 것처럼 자꾸 하면 게임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부분에선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다음 그런 NFT에 대해서도 게임과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이건 내 거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아까 영수증이나 증명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증명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끔 그리고 어떤 그걸 통해서 계속 뭐 새롭게 내 가치를 가지고 뭔가 또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줘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고노일 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킬러 서비스 어떤 거가 있는지 네, 이거 저도 사실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페토나 뭐 우리 SKT 프렌드에서도 사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제페토를 들어가셔서 써보셨냐고 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이제 제가 벌써 17명인데 15명이 MZ세대의 Z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마저도 재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대 이렇게 남성이나 10대 아이들은 되게 재밌겠지만 사실 이 금융활동을 하는 어른들에게는 정말 아직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거기서 되게 명품을 사다 입혀도 외롭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페토나 뭐 이프렌드가 또 이제 다양하게 앞으로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거기 들어가 있는 내가 현실과 연계된 가상세계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만 메타버스가 저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의료 데이터든 금융 결제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와 기반한 지금 연계된 메타버스,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를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앞으로 킬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라이프 로깅과 함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산업으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모핑아이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연희 변호사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지금 잠깐 나와 계십니다. 다음에 김동환 변호사님께서 구태현 변호사님하고 조정희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FedEx 리코멘데이션 개정되는 것도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아마 자금 세탁 방지 관점에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파이든 NFT든 이제 뭔가, 핫하다는 서희 다시 말해서 돈이 모이는 자금 세탁의 위험이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포섭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약간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융위가 사실 페덱스 가이던스를 따라갈 거라서 저도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제가 사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비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저희 의뢰인들을 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사실 되게 공감가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블록체인을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의 보안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로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전자 서명과 전자 문서로서 어떻게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전자 서명법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그 문시트랄 유엔 산하 조직에서 모델러들을 이제 몇 개 만드는데 되게 옛날에 만들어낸 모델러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법 개정 당시에 그 모델러를 참고를 해서 제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델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의 형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중립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자문서법 바뀐 것처럼 전자적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자문서 효력이 부정돼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선언적인 효력을 어떻게 나타내는 조문들로 가득 차 있고, 사실 이번 개정도 약간 그런 거를 따라가는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해서 바람직하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이나 전자서명은 지금은 이제 인정사업자, 예전에는 공인전자서명, 공인 맞나요? 지금 벌써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이 전자문서법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문서라는 개념도 좀 이슈가 있고,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핵심 키는 또 공인전자 주소라는 걸 또 발급하는 게 있고, 뭔가 발급하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부여되는 효력들이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전자 센터는 종이 문서를 대신 보관할 수 있는 효력, 공인전자 주소는 이 공인전자 주소관의 어떤 문서의 송신은 수신 관련해서 뭔가 법적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여러 가지 효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하면 조금 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건 맞고, 문제는 기존의 기준들을 살펴보면 모든 게 다 지금 하나의 서버나 중앙화된 시스템 위주로 어떤 기준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으로 접근을 하기 되게 막막해 하시는 기업들도 많고, 뭐 일례로 공인전자문서 센터 관련해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들이 컨소시엄도 이뤄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과 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단순히 특정 조문을 개정하는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뭔가 기술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법이 뭔가 무의미할 정도로 다 발전을 해버려서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건 아닐까. 변호사로서 사실 되게 어떤 슬픈 상황인데, 그런 조금 상상도 해보면서 저도 같이 좀 그런 부분에 고민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변호사님 아주 실무에 해박한 지식을 아주 잘, 유감없이 잘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권호훈 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태현 변호사께서 좋은 질문 주셨고요. 현재 NFT 디지털 아트들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복제권의 사용 허락을 받는 것, 즉 정당한 복제권을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라이센스를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 저작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NFT가 무엇을 표상하는지가 좀 불명확한 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 자체가 디지털 아트인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에 대한 NFT를 발행했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아이템을 NFT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NFT가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좀 논의가 좀 모아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다 현실적으로 NFT를 저희의 어떤 실무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단순하게 라이센스만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인증 기관의 역할처럼 또 우리 저작권 규제에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NFT를 좀 거래해 보면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게, 이게 굉장히 작은 데이터의 조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래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고가에 거래되는 게 있는 반면에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발표자, 두 분 토론화, 2시간 20분 동안 아주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해서 규제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끝까지 앉아서 계시는 김형주 블록체인 협회 이사장님 계시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을 계시면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의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코멘트 할 분 계시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없으면은 오늘 블록체인 규제 개선 이슈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유익한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